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지난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올해 주제는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40년 전 계엄군의 헬기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통합당 지도부도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관련 막말을 한 의원들에 대해 사과를 한 데 이어서 유승민 의원도 사죄한다면서 5.18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통합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법정 출석과 검찰 소환 조사, 구치소 접견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을 오늘부터는 은행에 직접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방식이 역시 적용이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 신청도 오늘부터 은행에서 진행이 돼서 당분간 은행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이틀 뒤인 오는 20일 등교 개학을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나머지 학년들도 다음 주부터 차례로 등교를 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일단 학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이 11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폭력과 집단 발포, 헬기 사격, 그리고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죠. 5.18 민주화 운동이 오늘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주춧돌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던 기념식이 40주년인 오늘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외쳤던 민주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려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의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광주 문화 전당로입니다. 제 뒤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이 5.18 민주광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 기념식을 앞두고 이 일대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은 3시간 뒤인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주제는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에서 따온 겁니다. 네, 오늘 40주년 기념식의 장소로 5.18 민주광장이 선정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기념식은 매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게 되는 건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였었고요. 또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 항쟁을 벌였던 전남도청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게 될까요? 네, 우선 정부 주요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당 지도부와 그리고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들이 참석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우려 때문에 참석자 수를 400명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이 기념식 참석이 끝난 이후엔 5.18 민주묘지로 이동을 해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까요? 우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는 이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좌석을 앉게 되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선별 진료소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JTBC 강현입니다.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 도착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당내 5.18 망언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광주를 찾은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당내 5.18 망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하루 전 입장문을 통해 오해와 논란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5.18 망언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폭동, 괴물 집단 등 지난해 5.18 막말한 의원들에 대해 당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을 두고 뒤늦게 사과한 겁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통합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기념식에 참석한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전일빌딩 245에서 현장 최고위도 열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당선인과 당원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이 함께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40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지 못했다며 당 지도부가 기념식 대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은폐와 왜곡을 한 공작의 실상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광주에 큰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5.18 정신이 존중받지 못해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 행사를 가지는 조금 이제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분노스러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진상 규명을 꼽았습니다. 발포에 대한 최종 책임,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이를 숨기기 위한 공작의 실상까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5.18을 폄훼, 왜곡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3.1운동과 4.19 혁명까지만 담긴 헌법 전문에 5.18과 6월 항쟁의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 독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87년 5월에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마지막 관람회를 가졌습니다. 광주를 확장한 그런 이제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접촉자로 분류됐죠.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법정 출석과 검찰 소환 조사, 구치소 접견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의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00명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수용자 301명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수용자들의 출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나 법원 재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조주빈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지난 14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접견 업무는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방역을 마친 공간에서 실시합니다. 가족 등 일반 접견은 21일부터 28일까지 주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교도관 A씨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31명은 28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29일부터 구치소를 확진자 발생 이전과 같이 운영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 A씨는 이태원 클럽발 첫 4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교정당국은 시설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수용자 출정과 접견 등을 일시 중단해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부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2차 코로나 대출 신청도 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은행 창구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코로나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만기는 5년, 금리는 3에서 4%대인데 신용 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두 7개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차 코로나 대출 때와 달라진 건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1차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했다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 카드를 쓰면 해당 은행에서, BC카드는 제휴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나 롯데카드는 각각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부제에 따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하루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책임지는 척도 안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무능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제 회복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했군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말을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보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해 코로나19 대응 잘못을 비판한 데 대해 바로 반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ook, he was an incompetent president. That's all I can say. Grossly incompetent.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는 자신을 엮어넣기 위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범죄이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배후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다며 이를 오바마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만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루 전 흑인대학 합동 졸업식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정조준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More than anything, this pandemic has finally torn back the curtain on the idea that so many of the folks in charge know what they're doing. A lot of them aren't even pretending to be in charge.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일주일 전쯤엔 과거 참모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완전한 혼란투성이의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고 이후 전현직 대통령 간 설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봉쇄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라 나서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 내에서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한 주 가운데 한 곳인 텍사스주에서 하루 전 확진자가 1,800명 새로 나왔습니다. 이 지역 1일 신규 확진자 증가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다만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인지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기 때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아칸소와 메인, 사우스 다코타주 등도 신규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뉴저지와 미주리주 등은 신규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재개 지역 내 급격한 확진자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2차 확산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감시 역할을 하는 감찰관을 잇따라 경질했는데 이것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국무부 소속 스티브 리닉 감찰관을 경질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없이 감찰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원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감찰관도 최근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감찰관의 경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부인이 개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람을 쓰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자 야당인 민주당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과 관련이 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로 내려가서 환자 수가 이제 통제는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 예의주시는 해야 되는 게 4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168명입니다. 이 중 클럽과 술집을 직접 갔던 사람은 89명, 나머지는 가족, 지인 등 접촉자입니다. 새로 나오는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11일 29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녀오신 확진자들이 집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돼서 생기는 2차, 3차, 4차 감염자들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두 번째 4차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클럽 방문자로부터 시작돼 노래방, 직장 동료를 거쳐 가족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환풍기를 통해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울 도봉구의 노래방 내 감염 사례는 침방울 전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 있었던 그런 비말들이 공용 공간인 복도로 확산이 돼서 주변에 그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태원 클럽과 관련 없는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아 보건당국은 이들 자매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이 이태원발 확산 때문에 아이들 등교를 더 미뤄야 할지 얘기가 많이 됐었지만 예정대로 합니다. 모레 고3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이날부터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나머지 학년들이 차례로 등교를 합니다. 각 학교들은 그 지역과 또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재숙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 주 수요일인 20일부터 학교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등교를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입시 문제가 고려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등교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고3 등교 이후 6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나뉘어진 다른 학년의 등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등교가 시작돼도
37.5도 이상의 열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출입이 금지됩니다. 학교 안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19를 통해 즉각 선별진료소로 이송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은 전원 귀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리 두기를 통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일제나 분반 수업 등으로 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특정 방법을 지시하지는 않겠다며 지역별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아이들 등교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도 이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다녀간 사람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잘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얘기가 됐고요. 처음으로 도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이희령 기자가 전합니다. 노래방 입구에 휴대폰을 태그하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명부 시스템입니다. 먼저 NFC 기능을 켜서 휴대폰을 태그하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출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노래방을 찾은 손님은 모바일 출입 명부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손님이 이렇게 태그를 하면 출입 제한 표시가 떠서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정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출입한 방문자 목록이 구청에 전달됩니다. 출입 관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감염 상황 추적도 원활해집니다. 업주도 시민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수기로 작성했을 때는 본인의 이름과 번호를 거짓말로 적을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방지해서 너무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걱정 없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청은 노래방과 PC방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을 하고 유흥업소, 공연장, 체육시설 등으로 시행업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접촉을 피해야 해서 숨을 불어서 술을 마셨는지 보는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음주 단속 기기를 경찰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전처럼 음주 단속을 다시 합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경찰이 운전석에 막대를 집어넣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예, 선생님 음주 감지되셨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개발한 비접촉 음주 감지기입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늘자 운전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은 이 장비를 이용해 오늘부터 음주 단속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0하루 만입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 정도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 알아냅니다.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면서 경고음이 나옵니다. 운전자가 기계에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접촉식 감지기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 세정제 등의 알코올 성분이나 옆 사람의 호흡에도 기기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울리면 기존 감지기에 숨을 불어 다시 검사합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새로운 단속 방식을 도입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인권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미사에서 대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주재 교황 대사가 한 말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념 미사에서 한 말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이 기억되길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생명 보호 등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데 광주 천주교가 계속 역할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천주교 광주대 교구 임동성당에서 봉헌된 기념미사는
광주 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주례하고 서울 대교구장인 염수경 추기경 등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염 추기경이 5.18 기념미사에 참석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참석 희망자를 신청받았고요. 성당 내 300명, 실외 100명 등 총 400여 명만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럽 나라들에서도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 하나와 함께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인데요. 코로나19 신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145명으로 지난 3월 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현지 시간 17일 신규 사망자 수가 87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총리는 백신 개발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라면서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언론 기고문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갈 길이 아주 멀다면서 백신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해 7월 당대표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조기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정체성 후퇴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당의 개혁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늦어도 8월까지 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군 당국이 내일 경북 울진에서 시행할 예정이던 육해 공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내일 경북 지역에 비가 예보돼 훈련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란에 우리 정부가 12억 3천만 원 규모의 검사 진단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전자 검사 기기와 소독 분무기 등 2억 4천만 원가량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17개 업체 그리고 관련 사업단체에 대해 198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업체를 정하고 물량을 미리 배분하는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도를 한 레미콘 공업협회는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코로나 사태가 6개월 넘게 계속된다면 인력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 120곳에 물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전략으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유동성 확보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대책과 별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냈습니다. 심야의 착륙료를 감면해주는 등 여객 분야에서 400억 원, 화물 분야에서 100억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 살던 50대 남성이 불이 난 직후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다시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8차례에 걸쳐 600만 원가량의 물건을 훔쳤는데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가 혼잡한 시간 지하철을 탑승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인천시도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지하철은 역마다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버스와 택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린 골프 대회로 화제를 모은 한국 여자 프로골프 챔피언십 KLPGA에서 우승은 박현경 선수가 했습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했습니다. 박현경 선수의 첫 우승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법흥사 주지 삼보 스님이 사제 30억 원을 후학 양성을 위해 내놨습니다. 30억 원 가운데 많은 돈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몸을 다쳐서 받은 상위 연금을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가상전시관과 비즈니스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간 사흘 동안 열렸던 행사가 올해는 엿새 동안으로 늘었습니다. 입영 군인들은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 명을 검사하고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8주를 해보고 검사를 계속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문형욱이 오늘 포토라인에 섭니다. 경찰이 앞서 신상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로 넘겨지면서 실물이 공개가 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살 때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로 살 수 있습니다. 대리 구매 대상이 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부터 차츰 그쳤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대 20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5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 남부는 30에서 80mm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와 부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 28도로 충청도는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신모 씨가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49살 신모 씨가 조사를 받고 서울 강북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 최희석 씨랑 유가족분들께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 주차장에서도 말없이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어제 낮 1시부터 자정까지 11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심 씨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심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지난 14일 아파트 주변 CCTV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심 씨는 경비원 최 씨가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부터 여러 차례 폭행했고 사직을 강요하며 치료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말 심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민 18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남아공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들 교민은 현지 시간 17일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카타르 항공 특별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로 갔습니다. 교민들은 도하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민은 정전으로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신경 쓰여 집에서 대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몰래 출국을 시도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로 항해 중이던 배에 숨어 있다가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이태원 방문자에게 발송된 코로나19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몰래 출국을 시도한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역 주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숨진 지 어제로 꼭 4년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최근에 드러난 N번방 사건까지 4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용인하지 않겠다. 우리도 사람이다. 성추행, 성희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를 바로 오늘 N번방 사건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분노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라서 노예가 되었다는 현실이라니요. 나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그가 저지른 가해에 대한 사죄는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혼자 걷는다거나 뭐 어디에 혼자 가고 있을 때 혹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약간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여기에 몰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저는 실제 상황에서 매일 느끼고 있는데 법원이 시민의 인식 개선에 발맞추지 못하는 점이라면은 법부의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일상이 된 성폭력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 26만 명의 전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정치권의 모습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광주로 집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폄훼 발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5.18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규명을 꼽았습니다. 발포를 명령한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은폐와 왜곡을 했던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자,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어떤 글쎄, 벌써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이 됐어요. 네. 진짜 뭐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집단 발포의 책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못해요, 지금. 헬기 사격은 거의 있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을 누가 명령했는지,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발포가 있었는지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규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진상이 규명돼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런 다음에 뭔가 이에 대한 뭐 용서나 화해나 어떤 그 통합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들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또 이따 보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도저히 뭐 역사적인 어떤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보편과 상식의 영역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왜곡되고 과장된 망언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난해는 뭐 정치권에서 1년 좀 지났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현역 의원들에 의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역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조차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아주 미온적인 그런 대응이었고 처벌이 아주 약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고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런 퇴행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확실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그런 게 논의 중이고 또 21대 국회가 열리면 첫
처리 법안으로 그 부분을 꼽고 있어요.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같은 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40주년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법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12일 날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최 교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째 이제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저는 근데 발포 명령, 헬기 사격 이런 거에 대한 진상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잔혹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잔혹행위 문제와 예를 들면 고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 지금 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잔혹행위라든지 고문 같은 것들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일 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사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강제 수사권이 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관계자도 언론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만 이 강제 수사권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상위법과의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강제 수사권, 강제 조사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진상 규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강제 조사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강제 조사권이 필요한 것은 5.18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두환 씨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이 전두환 씨와 전두환 씨 그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와 관련자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존재할 때 그때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역사에 묻혀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상당히 사회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제조사권에 대해서. 그런데 현행 특별법만 가지고는 전두환 씨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 조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든 아니면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그런 이제 강제권을 부여하든 그런 건 이제 논의를 하면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전두환 씨는 여전히 시민군을 이제 무장 폭동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군들이 총을 가지고 계엄을 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 측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현재 5.18 특별법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직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의한 그런 조사위원회였는데 그 조사위원회는 그런 수사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똑같이 수사권을 부여해라라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특히 압수수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데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법률적인 체계의 문제는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그런 쪽을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직접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이 어떤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든지 아무튼간에 지금보다는 진전된 어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나 우리 역사의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희생한 시민들의 저항이었고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폄훼하고 있고 말이죠. 현역 의원들이 폄훼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한가하다는 표현까지 뭐 할지 모르겠는데 한가하게 지금 무슨 법률 책을 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명백한 지시를 가지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말이죠. 5.18 유공자 집단이 괴물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진상조사위원회도 그렇고 5.18 특별법도 그렇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간의 문제도 더욱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제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라든지 관련 논의들은 추가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16일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해와 논란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5.18 망언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유승민 의원도 관련 사죄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에 잇따른 사죄, 뭐 진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그게 반드시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 내내 그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짐으로 남겨져 있었던 게 광주 문제였거든요. 네. 광주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전두환 포갑정권이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암울한 역사의 암호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시에 이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사실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미리 헤아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입장 표명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예전부터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글쎄 뭐 조금 이제서야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 세력도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괴물 집단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 그런데 미래통합당 그동안의 뭐 상황들을 보면 거의 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된 정치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망언과 뭐 폄훼 이런 왜곡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입법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그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들의 얘기예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당선인들 중심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 처벌법, 5.18 관련된 여러 가지 망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이 부분은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다가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부여하느냐의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글쎄 21대 국회 개원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냐가 그야말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 어떤 4.15 총선 때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단초를 열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하나 전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사과도 했어요. 27일 어젠가요? 그저께 사과를 했고 과거 미래통합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좀 다른 분위기긴 한데 여전히 당내 어떤 또 아주 극우 세력들이 또 전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을 과연 어떻게 잘 이제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고 역시 전 관건은요 아까 말씀한 것에 비슷한 반복인데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법률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다.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위헌의 소지가 있게 만들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법률 체계에 맞대. 보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본다면 조금 어떤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합의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사과는 하고 그 법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법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형법에 의해서도 지금 굳이 법 만들 필요 없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형법에. 그럼 굳이 특별법을 왜 만들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 처벌법을 못 틀면 안 됩니까?
그것보다 한결 더 강화된 법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보다 더 시대 정신에 맞게 보다 진전된 사고를 가지고 이 사안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이 가능할까요? 첫째, 저는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 그런데 이 개헌이 지금 물론 대통령도 개헌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하고는 일정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전 그거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제가 개헌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임기 보통 4년 차 이상이 됐을 때에는 과거 정권에서도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레임덕을 대비해서 이 아젠다뿐만 아니라 이 국정의 주도권의 개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5.18의 비중을 뒀지 개헌의 비중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만 어쨌든 개헌이라는 단어는 이제 항상 등장해 왔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코로나에서 파생되는 경제 위기가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게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헌이라는 아젠다를 던졌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5.18 넣자. 그럼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할 텐데 개헌할 때 그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 문제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익 공유제 문제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 플러스 4년 중임제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 그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좀 요약 정리한다면 개헌을 한다면 5.18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개헌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코로나로 의해서 파생된 경제위기 때문에 네.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이슈들도 얽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개헌 문제가 자칫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을 하려면 일단 국회 네.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200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의당까지 합치고 그래도 200석이 어림도 없단 말이죠.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개헌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단 미래통합당은 개헌에 반대할 공산이 커요. 특히 이제 5.18 정신을 전면에 넣자라는 이 자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히 개헌하면 생각나는 게 1987 체제, 87 네.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그때 벌써 언제입니까? 87년도 얘기니까 그때에 지금 헌법을 만들고 이제 9차 개헌이었는데 그때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어도 너무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던 것도 권력 구조에 관련된 문제였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원포인트 개헌도 권력 구조 문제였거든요. 근데 권력 구조를 빼고 개헌을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권력 구조 얘기 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처럼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헌법 개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영토 저항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19도 일부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판 뉴딜 얘기도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게다가 대선 2년 후에 있기 네.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개헌 논의가 지금 말씀처럼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러면 경제 위기도 그렇고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으로 질문 하나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네. 이 40주년이 갖는 의미, 역사적 의미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반세기에 걸쳐서 그야말로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가장 커다란 토대였죠. 네. 60항쟁도 그렇고, 물론 그 전에 4.19 정신 다 있습니다만, 저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모두에 나온 얘기처럼 여전히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 돼 있다. 여전히 왜곡되고 폄훼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정치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 우리 시민들의 어떤 합의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진상규명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진 교수님. 예, 이 지금 그 최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그 지난 작년이었나요?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작년 2월이었죠. 작년이었나요? 네. 그런 식의 얘기가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포명령, 헬기 사격, 그다음에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비롯한 가혹행위 같은 경우, 잔혹행위 같은 것들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역사라는 것이 뭐 깨끗이 매듭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매듭 지으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네. 사실은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20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60이 됐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데 그런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가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발포를 누가 했는지조차도 이 진상규명이 안 돼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 모두 사실 고민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필요성부터 4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까지 오늘 맞짱 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월요일 아침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날 광주 시민들의 외침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날입니다. 40년이 흘렀지만 이들의 그날의 기억은 그대로인데요.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마음의 짐이라는 한 시민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나중에라도 알리려는 마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배록현 씨는 5.18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집단 발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계엄군이 이렇게 발포를 할 때 이렇게 다쳐서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참혹하지 않았나. 헬기 사격과 관련한 기록이 담긴 시점은 집단 발포 후인 오후 2, 3시쯤입니다. 바로 전일빌딩 근처입니다. 흩어졌던 시민들이 다시 모여 도청으로 향할 때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도 이때 헬기 사격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인도가 좁았는데 그 인도를 이렇게 떨어져서 탄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위대와 차량이 모여든 상황에서 중간 지점에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늘에는 계엄군 헬기가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는 헬리콥터에서 여기서 튀었기 때문에 위에서 쏜 거죠. 배 씨가 직접 쓴 당시 메모에는 5월 19일 한 대학 뒷산에서 계엄군의 집단 성폭력이 있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은 2년 전 정부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계엄군의 성폭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배 씨의 메모에는 날짜별 시위 상황도 담겼습니다. 고등학생의 참여와 공수부대의 만행, 광주 외곽의 대치 상황까지 꼼꼼히 적어뒀습니다. 배 씨는 당시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아이들, 이제 사망자나 또는 다친 이런 아이들, 또 끌려간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100일 된 딸을 남겨두고 시위에 참여했던 배 씨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40년 전 5월 27일 마지막 날, 가족들이 막아 전남도청에 끝까지 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27일 날 마지막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후배들하고 같이 참여도 못했는데 괜히 와서 어디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다 보니까. 배 씨는 자신의 작은 기록으로라도 당시 상황이 더 생생히 전달되기만을 바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당시 시민의 편에 섰던 경찰들도 있었죠.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게 경찰관의 본분이라면서 강경 진압을 거부하고 이후에 모진 고문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직전이었던 1980년 5월 초순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했던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행장에서 내가 늦게 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치안을 총괄한 고 안병하 치안감을 만났던 겁니다. 국회도 해산하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자, 그다음에 비상기구를 설치를 하자. 이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그 전후한 시기에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미리 가서 감을 잡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7일 자정,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치안감은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다한 겁니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님 같은 그 경찰 부하분들하고 경찰의 본분만 다했었죠. 안전치안감과 뜻을 함께한 경찰은 또 있었습니다. 이준규 당시 목포경찰서장은 시위 진압용으로 쓰일 무기를 목포 인근 섬으로 옮겨놨습니다. 전부 간부들이 다 따랐죠. 도경 과장급 간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경찰서장들도. 이들에게 돌아온 건 모진 고문과 직위 해제였습니다. 이들의 명예회복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다만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지킨 안전치안감 등 이들 경찰관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기억될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독재 정권의 실상을 외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인데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을 비밀리에 외부에 전한 것도 이들의 몫이 컸습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밤마다 뭉쳤던 월요 모임이 대표작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제일 무섭고 놀랍고 슬프고 화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데모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잔인하게. 1980년대 월요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던 메리언 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회원마다 정보원이 한 명씩 따라붙을 정도로 철저한 감시와 억압에도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주로 선교사 집에서 만났어요. 돌아가면서 양심수 있으면 그 가족 직접 도와주고 이거 팩트시트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고 외국 기자한테도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다 알려지는 것. 남편 김용복 박사는 월요 모임에서 모은 정보가 일본과 미국 등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한국에서 온 모든 자료를 영문으로화하고 체계화해서 자연스럽게 광주도 그러한 형태로 진실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메리언 김은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으로 몰래 전달했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 인권 관련 미 의회 청문회의 공식 보고서에도 반영됐습니다. 월요 모임이 미국과 일본으로 보냈던 1980년 5월 19일자 보고서에는 시민들이 총으로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광주의 상황도 담겼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불온 문서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몰래 그 문서들을 김포공항이랄지 이런 데서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월요 모임 회원들은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또 정부 관리들을 접촉해서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5.18의 아픔은 광주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 소녀에게도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보고 들은 체험은 동화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반백에 접어든 소녀는 헬기를 받고 총소리도 분명히 들었다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미국인 제니퍼 언틀리 씨는 선교사의 딸로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And the actual date of May 18th was a Sunday. And people were shot on their way to church. And it's the indiscriminate brutality. 10살 소녀가 겪은 그날의 기억들은 40년이 된 지금도 이렇게 또렷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버지 찰스 헌틀리 목사가 찍은 사진 속 참혹한 모습입니다. Wounded people were coming into the hospital where he worked. And the wounds were so graphic and so terrible. 광주 기독병원 원목이던 아버지는 사진을 직접 현상했고 영화 택시 운전사 속 등장인물인 독일 기자 등의 손을 거쳐 외부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부친은 3년 전 작고에 유해 일부가 광주에 안장됐습니다. 제니퍼 씨는 당시 헬기를 분명히 봤고 사격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Firing like in a movie. I didn't see that, but I saw helicopters and I heard shooting, if that makes sense. Does that clarify? You can definitely remember the incident. Absolutely. Yes, it's very clear in my memory. 더 많은 증언도 있는데 전두환 씨 등이 진실을 부정하고 일각에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슬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씨의 어머니도 지난해 일부 한국 야당 의원의 역사 왜곡 망언을 바로잡아달라며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젊은이 7명을 다락방에 숨겨졌던 기억, 군인들에게 차를 내주며 수색을 따돌렸던 손 떨리는 순간, 총탄을 피해 지하방에서 밤을 지새웠던 경험도 생생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오롯이 모여 한글 동화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And I hope that reading an eyewitness account from what I guess is a neutral third-party observer might help convince people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in Gwangju.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맨 처음 개설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각각 문영욱이 오늘 오후 2시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은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문영욱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관련 첫 신문이 진행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각각 문영욱 지난 13일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곧바로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론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문영욱 마스크나 모자 등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신상 공개를 한다는 부분은 13일 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라든가 경찰에서 현재 증명사진 같은 거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송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리는 도구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담요 같은 걸 제공을 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어떤 방역 문제 때문에 거리를 떼는 것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얼굴을 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개를 뭐 깊숙이 숙인다든지 이런 것까지 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현재 이제 신상 공개 제도의 한계입니다. 고개를 숙인다거나 지난번에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내리는 거 송치될 때도 그래서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적극적인 공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자 언론 앞에서 고개를 써서 사진을 찍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정도밖에는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머그샷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포 과정에서부터 사진 촬영하는 것들을 공개하는 제도를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그 머그샷과 관련해서 뭐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럼 뭐 가능할까요? 글쎄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만 공개할 것이냐 여부와 또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의 모든 정보들이 또 피의자인 상대방에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미국은 이쪽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도 공개하는 대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머그샷도 가능한 겁니다. 네, 각각 문영욱은 크게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처럼 아동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아동 청소년의 그 보호에 어긋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했다라는 네. 것이고 유포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성폭행까지도 교사를 한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고 2018년 대구에서입니다. 2018년 대구에서 네.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이른바 유료 회원이라고 불리는 공범을 이 교사해서 이 성폭행을 했고 또 그 성폭행이 드러난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강요했던 그런 범죄도 있었고요. 아마도 이게 저 혐의 사실에 비춰봤을 때 해킹을 해서 개인의 정보를 빼놓은 것 같은데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 혐의를 일단 경찰에서 적용을 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 문영욱의 범죄 연관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경찰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단 N번방이라고 네. 지금 통칭해서 이런 아동 성착취물에 운영됐던 방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영욱이 1, 2, 3, 4, 5, 6, 7 하는 식으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네. N번방이로 부르는 거고 문영욱이 그 방을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조주빈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 문영욱과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아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었고 서로 상대방의 존재 같은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대화를 한 번 정도 나눈 그런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가상 공간 내에서 벌어지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두 사람이 꼭 바깥에서 서로 만나야 될 필요성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문영욱이 이런 형태,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그런 구조 자체는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문영욱과 함께 N번방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공범들 그리고 유료 회원들 뭐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공범 3명은 이미 검거를 네. 했고요.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을 한 것이 어느 정도의 역할로 볼 것이냐, 정말로 뭐 문영욱의 지위를 따라서 뭐 체계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한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같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뭐 일종의 돈을 주고 이 유료 회원으로서 그렇게 뭐 착취물을 배포받은 정도인 것이니 아니면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사실상 유료 회원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공범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을 또 있거든요. 그 범위까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크웹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수천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내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심리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네. 이 9가지 정도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그쪽 범죄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우리 측이 요청을 했고요.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을 일단 받아들여서 심사를 해보기로 했다. 내일 이제 그 심사를 위한 신문이 절차가 열리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손정우 씨가 직접 출석을 해서 우리 법무부의 주관 하에서의 과연 미국 연방 법무부에 이 혐의를 넘길지를 심사를 하는 건데 미국 쪽에서 다 9가지 정도를 적용을 해서 네. 이 우리 쪽에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정우 같은 경우 이미 우리 사법체계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1년 6개월밖에 안 네.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송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은 미국 법을 적용하자면 자금 세탁 방지법 네.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정우의 아버지, 아들을 미국으로 절대 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네. 네, 그리고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은 한국 검찰이 수사하고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려달라. 네. 한국에서 형을 살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중처벌 금지인 거고 자국민 인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라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우리 국민은 우리 법원에서 네.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금 세탁 방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 법이 우리 쪽에서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혐의랑 겹치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서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고발을 직접 한 겁니다, 아버지가. 네, 6월 중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에 송환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손정우의 아버지의 이런 탄원이라든지 뭐 직접 고발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새롭게 고소를 한 네. 부분, 범죄 수익 은닉 부분은 아마 좀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범죄 인도 조약 자체에서 우리 자국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범죄 혐의가 정확하게 겹친다라면 그 부분이 좀 우리로서도 우리 사법 체계를 두고도 미국에 넘긴다라는 게 어색한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다만 재판이 이미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미 계속 중인도 아니고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범죄인 인도 자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로 예정된 첫 신문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쉼터를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2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문 앞에 정의기억연대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제 옆으로 보이는 컨테이너에선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머물며 일해 왔는데요.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약 6년간 7천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미향 당선인 아버지에게 건물 관리 요청을 드렸다며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쉼터를 사고 판 가격에 대한 논란은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이 7년 전에 이 쉼터를 7억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당시 시세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좋은 자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당시 쉼터를 구하기 위해 알아봤던 다른 주택들은 더 비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쉼터를 소개한 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은 JTBC와 통화에서 정 의원에서 먼저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와 3군데 정도 추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이 쉼터를 지난달 매각한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해당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은 가격을 높게 받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매각을 준비했고 안성 시내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4억 2천 정도의 매각이 된 걸로. 윤미향 당선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한창 무역 문제로 날선 말들을 주고받고 행동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로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이 두 큰 나라의 갈등은 또 전 세계가 주시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전문가와 짚어볼 국제 이슈 주제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거는 뭐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뭐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금 일단 보복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한 게 화웨이 문제예요. 중국에서 지금 애플을 거론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웨이는 그 통신 장비 업체고요. 네. 특히 이제 5G에서 한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인데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화웨이에 그 반도체라든지 부품을 그 미국 기술을 쓴 부품을 공급하면은 네. 그 수출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미국이 그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를 공급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사실상 화웨이를 말려 죽이려는 거냐 중국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 업체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보잉의 비행기도 안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헐이 나오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화웨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워낙 미국과 중국이 이 코로나19로 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포함해서요. 갈등을 겪고 오던 와중이어서 뭐 이게 경제면 경제, 코로나19면 19면 좋은데 또 두 개가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더 우려가 커지는 건데 실제로 중국이 뭐 애플 등에 대한 제재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미국이 나오면은 서로 이제 같은 그 수준에서 어떻게든 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도 어떤 위신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는데 일단 선언적인 거 그리고 상징적인 걸로 시작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이제 그 불길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훨씬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서로 설전을 벌이고 하나하나 단계를 높이고 있는 수준이냐, 그걸 이제 분명히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붙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또 여기에도 적용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브라질 출신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했다기보다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중국이 개도국 지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 이런 이제 압력을 계속 넣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난 풀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년 8월 말까지인데 올 8월 말까지만 하고 1년 남기고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그 어떤 제소를 하면은 거기서 우리 뭐 대법원처럼 최고 관련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위원을 좀 보충을 하겠다니까 미국이 지금 그 중간에 걸어놓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무역기구가 하는 게 서로 갈등이 나면은 중재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 못한다, 난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야가요.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만 문제가 또 쟁점화되는 것도 또 봐야 될 부분이에요. 대만이 WHO 그 세계보건기구 지금 회원국 지위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될 게 WHO 사무총장 지난번 그 사람이 홍콩 출신이었습니다. 마가렛 첸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 하나의 중국인이 뭐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대만에 대한 압박, 압력, 그리고 고립화를 위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때 대만은 굉장히 이제 그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범 사례고 전 세계 사례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WHO 회원국이 아니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못 싸웠다 그러면은 WHO가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회원국이 아니라서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WHO는 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중국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맞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어느 나라에서 먼저 하느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금 WHO는 전 세계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임상 실험에 들어간 거는 8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개 중에서 2개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도 또 앞서고 실험도 굉장히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할 거라고 보는데, 중국도 사실은 바이오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연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부터 해가지고 연구소, 공장 이렇게 가고 있는 대학까지 한꺼번에 만든 클러스터가 중국 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중국의 어떤 위신을 걸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기술은 앞선다, 세계 최고로 선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개발해서 전 세계 공급을 할 수 있느냐죠. 거기에 이제 두 나라의 어떤 미신이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아마 이 자리가 그 두 나라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인데요. 194개국 회원이고 굉장히 큰 행사인데, 여기에서 중국의 책임을 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심하게 할 것이고, 중국은 차후 어떤 서로 이제 보건 능력을 나눈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미국이 제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면서 세상을 등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해당 입주민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도 사과를 하겠냐는 말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 인정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은 최 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고의나 자해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를 어긴 차량에 군인이 총을 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 통행 단속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탑승자 2명이 이로 인해서 숨졌고요. 수단군이 현재 시간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수단군은 현재 시간 16일 밤에 3륜차가 검문소에서 멈추지 않고 속도를 냈고 그다음에 총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단은 3월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는 물론 국경도 거의 봉쇄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필리핀에 지난 14일 상륙한 태풍 봉풍으로 인해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봉풍은 지난 14일 시속 155km의 강풍을 동반 필리핀 중부에 상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 등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됐고요. 건물 잔해에 깔리거나 감전 등으로 인해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필리핀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코로나19로 유럽 축구가 멈춰선 지 2달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가 돌아왔습니다.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이재성은 리그가 다시 열린 후 가장 먼저 골을 터뜨렸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상대 허를 찌르는 골도, 거친 몸싸움도, 현란한 패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기만 기다렸던 선수들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구가 멈춘 지 약 2달 만에 독일 축구는 유럽 빅리그 중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벤치의 선수들은 마스크를 쓴 채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았고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도 없었습니다. 몸싸움 외에는 신체 접촉을 금지한 까닭에 하이파이브 대신 팔꿈치를 부딪히고 가장 기쁜 골 세리머니 순간에도 선수들은 마음만 함께했는데 아직은 그게 어색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골을 넣고 너무 좋아 동료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선수도 나왔습니다. 2부 리그 홀슈타인킬의 이재성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패스가 뒤로 흐르자 그대로 발을 갖다 대 득점으로 연결한 뒤에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덕분에 세리머니로 자축했습니다. 후반 13분엔 도움까지 올리면서 이재성은 복귀 무대에서 골과 도움 하나씩을 올렸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차츰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대 20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5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 남부는 30에서 80mm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 28도를 비롯해 충청도는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지난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올해 주제는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안다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를 광주 전일빌딩에서 엽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 방문이 출범 이후 첫 공식 일정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관련 막말을 한 의원들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도 5.18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법정 출석과 검찰 소환 조사, 구치소 접견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의 입주민이 11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면서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역시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입주민을 다시 불러 조사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